오늘 제가 여러분과 만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하필이면 이번 주간이 6.25가 있었던 주간이잖아요. 69주년 되는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지 될 것인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매우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를 정말 어려운 과제이지만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복음 안에서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그 말씀 중에서 빛과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이 또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복에 대한 설교를 쭉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통일맘이기 때문에 저의 모든 관심은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의 화합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란,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길이란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나서는 일이 곧 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만나는 이 짧은 시간, 한 40분 정도 되는 시간은 여러분도 한번 저의 통일맘에 견지해서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역사의 완성자이시라면 현대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큰 어떤 우리 민족 안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인 이 분단의 문제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길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있는데 혹시 우리가 눈이 가려서 안 보이나? 혹시 우리의 생각이 뭘 가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검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이 분단 문제 혹은 남북 간의 적대적인 대결로 체화되어 있는 학습된 증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썼더군요. 학습된 증오심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비전과 어떤 길들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69년 빛과 그림자, 그리고 제가 소제목으로 전쟁 없는 한반도와 하나님 나라 발전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저는 그냥 이제 신앙의 고백처럼 이렇게 남북 화해는 앞으로 장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화해 모델에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어 뭐 이러면서 기도해 왔는데 정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점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화해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화해에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통일맘 1, 2, 3, 통일 대디 1, 2, 3 막 나타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이 잠시 휴전되는 상태로 69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9년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적대적인 대결 관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용서와 화해, 잘해보자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잠깐 있었지만 다시 또 업앤다운을 거듭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 학습된 증오, 그죠? 이 분노, 해결하지 못한 채 트라우마에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비폭력 대화 하는데 가보시면 아 그랬구나 이런 대화법을 소개받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하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돌아보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좀 이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룸이 생긴다는 거죠.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됐을 때, 오픈 마인드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북은 왜 남침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남침을 한 북한은 과연 어떤 삶을 유지해와야지만 됐었는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의 피해는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전쟁은 왜 시작됐는가? 한때는 한국전쟁을 놓고 뭐 외인론이라고요.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 일어났다. 아니면 미군이 유인을 했다. 갑자기 미군 철수를 하면서 유인을 했기 때문에 발발한 거다. 이런 그 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북진 통일하면 금방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북진 통일론이 이승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놓고서 남한이 부추겼다. 뭐 그런 썰들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 남조선 혁명론, 국토 완정론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이런 남조선 혁명론을 가지고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북한의 통일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 얼싸안고 우리에서 오는 통일 부르잖아요. 남북도 만나서 얘 불렀고, 저희가 뭐 일본에 가면 제일 동포들하고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 서로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통일의 내용이 서로 달라요. 북한의 통일론은 뭐냐면 남조선 혁명론입니다. 다른 말로 민주기지론이라고도 하고 국토 완정론이라고도 해요. 이건 뭐냐면 북쪽 지역에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에 토지개혁을 실시하죠. 그리고 친일파를 청산하죠. 그래서 친일파 청산하고 토지개혁하고 갖가지 그 민주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남한으로까지 친일파 청산하고 민주개혁을 하는, 그래서 혁명을 완성하는 그런 통일론이 북한의 통일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적화통일론이 맞습니다. 근데 그 적화의 내용은 뭐냐? 빨갱이라고 굉장히 우리가 빨갱이 하면 그냥 내용은 생각하지도 않고 굉장히 우리가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혁명이었었는가를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당시 일제하에서 굉장히 수탈당하면서 살았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또 지주들한테도 농민들은 농사지은 거 다 뺏기면서 살았어야 됐잖아요. 그런 농민들을 대상으로 친일파를 청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주들을 쫓아내고 한 가정당 5정보씩, 그러니까 3,000평의 땅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그런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 인민들, 그냥 일반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야말로 해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북한에서 혁명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북쪽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게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북한에서는 혁명하면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굉장히 사회개혁적인 일로 이게 돼 있는데, 남쪽에서는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북한에서 했기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하면 대화가 뭐라고 그래, 깊어지지가 않죠. 북에서 그 혁명론, 그래, 그거 굉장히 처음 시작은 옳았다. 인민민주주의, 노동자와 농민이 대접받는 세상, 주인되는 세상, 그래, 그거 굉장히 좋은 이상이었어. 그런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이게 되는 거죠. 북에서는 이 북한의 통일론은 자신들이 북쪽에서 먼저 이렇게 민주기지를 완성했으니, 민주기지론이 그거예요. 북쪽 지역에서는 민주기지론을 완성을 했으니 남쪽 지역까지 확대시키다. 그래서 당시에 남쪽에 있었던 남노당, 남조선 안에 있었던 노동당의 그 당수가 박헌영이었었는데요. 김일성하고 같이 짭니다. 북에서 내려오면 남에서는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금방 우리가 다 혁명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계산이 있었고, 또 밑에 보면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92년 우리하고 수교한 후에 방한했을 때 기증한 문서가 있습니다. 스탈린하고 김일성하고 대화록이 나오는데요. 1년 3개월 전에 이미 적화통일 계획을 스탈린한테 보고를 하고 도와달라. 자기가 치면 도와달라. 금방 완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대화하는 그 대화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무력을 시도한 것이 북한의 패착이었었죠. 이 무력 사용 때문에 나중에 그 미군이 전쟁 당시 북쪽을 가가지고 원산, 뭐 함흥, 청진, 평양 굉장한 공습을 해가지고 초토화를 시켜버리니까요. 자, 남한의 통일론은 그에 비해서 내용이 비교를 해보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끼리 그 38선 이남에서 유엔이 감시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내에서 뭐 합법적인 정부는 남한에 있었던 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남한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을 해야지 된다라는 주장이었었는데요. 사실은 38선 이남으로만 제한되는 겁니다. 38선 이북으로 전쟁 당시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행정관을 파견을 해요. 그런데 유엔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38선 이남에서 합법적인 정부로만 인정받을 뿐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정부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과서에서 남한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성을 인정받는 정부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유엔 문서를 여러분도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면 뭐 인데 내리어라고 했나 아무튼 그 지역에서만 합법적인 정부다.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하는 영토 조항을 3조에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쪽도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로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남한의 통일론은 그냥 북진통일론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북진통일론. 소련에게 위탁하지 않았으면 김일성이 침략을 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미국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전쟁은 남북 전쟁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 시빌 워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국제사회 안에서의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참된 그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야지 되는데 남북 간의만의 관계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일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 속에서의 전쟁이었었기 때문에 이 분단을 해소하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합의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전쟁의 폐허, 북한 지역에서 이렇게 평양 공습이 있었고요. 여러분 뭐 이런 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면 북한이 남침한 게 맞죠. 그러면 그 전쟁의 책임은 북한에게 물어야지 되겠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50년 6월 25일부터 휴전될 때까지 전선이 아래로 위로 이동하면서 굉장한 폭격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건 맞아요.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렇지만 북으로 전선이 이동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B-29기라고 하는 가공할 만한 당시로서는 그 미군의 그 비행기인데 이게 어디에 쓰였었냐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폭 배달했었던 그 B-29 폭격기 가공할 만한 그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한 폭탄 투하량이 63만 톤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양은 어느 정도냐면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날 태평양 전쟁에서 사용한 폭탄의 양이 50만 톤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폭탄을 가공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 썼냐? 북한 지역에 많이 썼고요. 남측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선이 이동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양시 완전히 이렇게 됐고 다음 넘겨줘 보세요. 초토화가 됐어요. 이거는 원산이에요. 원산 폭격.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원산 폭격 머리 이렇게 하고 하는 거라면서요. 그냥 굉장히 하늘에서 막 폭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청진, 흥남 송신서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여기는 있었던 게 폭격 이후에 이렇게 된 건데요. 청진, 흥남 이쪽도 굉장히 막 초토화가 됐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서울 당시 남대문 지역이었었는데 폭격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 무너진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중앙청 옛날에 지금은 철거됐습니다만 이 광화문 앞거리죠. 이렇게 다 서울에서도 피해가 있었고 또 넘겨주세요. 한강철교 끊어졌고 대전, 이리 이런 데들도 다 이렇게 폭격으로 누가 폭격했다고요? 미군이 와가지고. 근데 양민, 그죠? 민간인, 그다음에 군인 할 것 없이 다 폭격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빨갱이도 빨갱이지만 이 폭격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민간인 학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전선이 이동하면서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사진 찍는 사람. 저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다음에 막 구덩이 파고 넣고 막 이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민간인 학살. 그래서 이제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제 뭐 생기면서 이것들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미군에 의한 학살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한국군과 경찰, 우익단체에 의한 학살도 저렇게 많았습니다. 몇백 명씩 됐고. 그다음에 형무소 수감자. 전쟁이 나면서 형무소 수감하고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갔어요. 민간인 학살이 남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있었고, 북쪽 지역에서는 신천 학살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전쟁 당시에 신천에 굉장히 교회들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북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공습을 하지만 교회에 피해 들어가면 안 치겠지라고 교회에 숨어 들어갔는데 사정없이 다 폭격을 해가지고 미국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겼다. 뭐 그리고 선교사들은 미국 놈의 앞잡이다. 이런 그 편견이 좀 생겼던 거죠.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미군의 민간인 학살은 이 숫자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이쪽에서는 막 1,000만 이렇게 되고 신천에서 35,000명, 그다음에 뭐 은물 이런 데서 13,000명, 뭐 안약이라고 하는 데서 19,000명,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민간인 학살들이 이렇게 남북에서 있었다는 거. 서로에 대한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북한이 남침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남침했다는 것을 이유로 민간인 학살됐을 뿐만 아니라 북쪽 지역은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침공한 대가로 한 사람당 폭탄 하나씩 받고 초토화가 됐었던 그런 상황.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얘기는 언제 드리는 게 좋은 거냐면 우리만 피해자가 아니다. 북측 입장에서도 정말 이렇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민주개혁을 했어요. 토지혁명을 했어요. 그때는 김일성 장군도 굉장히 뭐라 그러나 진심 어린 조국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시작을 했었는데 그 전쟁을 그 혁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미국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좌절됐다. 그때로부터 미국에 대한 증오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전투기 B-29라고 하는 전투기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그러니까 원자 폭탄 2발로 일제가 망하는 것을 보고 김일성이 굉장히 인상 깊어했다고 해요. 두려움과 선망이 같이 있었던 건데요. 그 일제가 지긋지긋하던 일제가 이 원폭 두 번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대단한데? 라고 하는 그 선망과 그 다음에 두려움과 같이 있었던 거죠. 왜냐? 이 한국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한국전쟁에서 이 원자폭탄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반대에 부딪혔었고 미국 내에서도 강경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젠하워가 되면서 트루만 대통령 때 쓰려고 했었는데 아이젠하워로 바뀌면서 이제 무산이 됐었고 메가더는 이제 전쟁 광이나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메가더는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김일성은 일제가 망하는 것을 보고 경탄에 맞지 않았었고 또 메가더가 그 폭격기에 원폭을 실어 날라서 자기네들을 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 이제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할 때 북한의 핵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북한이 핵을 왜 만드는지 제가 북핵 이야기할 때 여기선가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북한은 그때부터 체제 보장에 대한 스스로의 안보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북한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쯤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 혁명의 기치입니다. 그럼 지금 말로 하면 그냥 민주주의, 그죠?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했었던 것이에요.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하려고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 인민민주주의를 하려고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이 북한에서의 이 인권이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국가의 존립 자체가 저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 그런데 모든 독재자들은 반드시 부패를 하게 되듯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독재 세습 체제가 북한의 이제 왜곡된 정치 체제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측 사람들하고도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 탈북민들 말고 북에 가서 이야기하실 때도 그들의 역사를 쭉 보면서 아 이건 이랬지 이건 이랬지 일제 항일운동 이랬지 뭐 이랬지 좋은 것을 인정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인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 건데 북한은 지금 그 모든 그 시스템의 오작동을 미제의 제재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산다라고 외부의 적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점을 이제 바로잡아주면 되는 것인데 북한은 체제를 인정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정말 좋은 나라를 꿈꾸면서 너희들이 시작한 거 맞지?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하면 저는 이제 굉장히 친북 인사로 뭐 진짜 그렇게 될 건데 이제 그렇게 역지사지를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떼려고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누가 그 발걸음을 처음 뗄 것인가? 예수 믿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가나안 정복전 전쟁 이야기여서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0대 2의 비율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갖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하나님도 답답해하는 것처럼 누가 이 시대에 전쟁을 종식하고 남북 화해를 위해서 나서겠는가 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뭐 이런 전후 사정을 좀 알고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쟤들이 저러려고 안 했는데 저러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처음은 그게 아니었었고 처음에는 정말 잘해보려고 그랬었던 것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릴 때 위험을 감수해야지 된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아무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역지사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북한이 꿈꿔왔었던 이상은 바로 그와 같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평양이나 선천 쪽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기독교 목사님들도 더 많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투쟁하지 않고 다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그 당시 교역자가 한 900명 정도 계셨는데 북쪽 지역에서 이분들이 빨갱이 싫다고 다 내려오시는 바람에 북한은 더더군다나 뭐 지식인들 다 내려갔죠. 그 당시 그 일제 말기에 친일 안 하셨던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들도 교회 자산 같은 것들도 다 토지개혁 때 다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다 내려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공화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에서 지식인도 없고 그다음에 신앙인들도 없고 그러니까 김일성류의 그런 그 인민민주주의 뭐 하시는 분들이 더 빨리 장악을 할 수 있었지 않나. 동독 같은 경우에는 동독의 그냥 지역을 지키면서 계셨던 그 교육자들이 계셨죠. 지금 독일의 수상, 그죠? 메르켈 아버지도 서독에 계셨다가 동독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교회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러면 북한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면서 있었는가? 그냥 버리고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 이주해가지고 남쪽 정부 어떤 정부의 남쪽에서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는 정부하고 결탁하게 되죠. 그래서 반공을 굉장한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키웠었던 그런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해야 되겠는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 빛을 갖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평통연대라고 하는 일반 NGO, NPO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통일선교의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배운 모든 것, 우리가 도전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평통연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노력의 일부 결실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 한기총 아닙니다. 한기총 아니고 한교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라는 곳과 MOU를 맺고요. 통일선교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전문단체로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이슈에 대해서 성명서 발표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최근에 한교총의 공동대표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장합동 교단이 있어요. 내수동도 예장합동인데요. 그 예장합동의 총회장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승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 공동대표회장 이승희 목사는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흔들림 없는 복음 통일 사역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의 최대 선교 과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다. 통일이 곧 선교다. 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다. 라고 강조했다. 합동 총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떤 통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진 통일론하고 진배 없는 북한 정권, 악한 북한 정권이 붕괴한 후에 우리가 가서 흡수 통일하는 그런 유의 통일 방안이 아마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방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복음 통일 사역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것. 통일이고 선교라고 말씀하신 것. 저는 복음 통일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배당 세우는 그런 통일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참된 어떤 복음의 그 정신, 그죠? 용서, 화해, 연합, 일치. 저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차원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곧 복음 통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하는 것,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죠. 그런데 그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안 되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역사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 통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협소하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복음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이 화해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순복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아직 용서가 안 되고 우리 속에 아직 북한에 대해서 혐오증이 좀 생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한번 순복해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민족의 화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곧 복음 통일로 결과가 되어진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권면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요즘 한국교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국교회 제가 캠퍼스 사역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통일 비전 캠프도 같이 꾸리고 있습니다만 캠퍼스 상황에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딱 듣기 좋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이지만 얼굴이 좀 뜨끈뜨끈하겠지만 우리가 또한 직면해야지 되는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계속하면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나도 빛을 발하면서 소금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착한 행실을 쌓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영접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휴전협정이 정전협정으로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고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고 전쟁 끝났음을 선포를 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수립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맺고 북한하고 일본하고 수교도 맺고 이러면서 한반도의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를 관철시켜야지 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 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반도 분단의 국제적인 성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일이 또 왜 살펴봐야지 되냐면 이미 남북 간에는 70년대부터 시작해 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91년도, 2000년, 그 다음에 2007년, 2018년 총 5차례의 중요한 합의서를 이뤘어요. 그 합의서 내용을 보면 합의서 내용대로 그냥 하면 이미 남북은 평화 체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분단 문제가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후에는 어떤 세상을 꿈꿀 것인가인데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지금 이제 6.25 전쟁 끝났는데 뭐 용서 못하고 좀 갈등이 있고 뭐 다시 뭐 침략 의혹 뭐 이런 과정 그냥 딱 그냥 잊어버리시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하면 동북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는 어떤 세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띄워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창주 상하이 푸단대 박사가 주장하면서 이렇게 선으로 이어놓은 건데요. 저기 부산에서부터 서울, 평양, 신의주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북한 쪽을 지나기만 하면 중국하고 러시아 대륙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중국대로 장지2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극동 개발 계획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 중러 경협을 통한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지 될 한반도 평화협정 이후의 세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해마다 이 조중국경 지역을 가보는데요. 뭐 중국 그 시진핑이 벌써 철도랑 도로는 다 구축해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고 창지2, 창춘, 지린, 투먼이 두 번인데 이쪽 지역이 너무 낙후돼 있어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개발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남북 경협이 함께 이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극동이 여기 부동항이잖아요. 러시아에서 유일한 부동항인데 여기가 군사기지였었는데 이거 내놓고 경제개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할린에서 있는 가스를 가져다가 연료 쓸 수 있고 북한도 줄 수 있고 우리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의 그 핵 문제는 사실은 핵을 평화롭게 쓸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북한이 핵 안 쓰고도 자기네가 직접 핵을 개발하지 않고도 가스관 연결해가지고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형편이 되는 거죠. 민족의 상생과 평화 번영,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구상 중인 한반도 신경제 지도인데요. 다를 게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도 이 비전을 제시했었습니다. 누가 해도 똑같아요. 왜냐? 우리 반쪽짜리 우리로서는 할 만큼 다 한 거거든요. 경제에 어디서 더 큰 동력을 얻겠습니까? 누가 들어서도 북방을 향해서 민족 경제를 개발시켜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구상 중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렇다는 건데 서울에서 개성까지 1시간이면 되고요. 개성에서 평양까지 2시간이면 됩니다.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2시간.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그냥 일반 도로로 5시간. 뭐 고속철도를 깐다. 그러면 중국까지 3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고속철도 타고. 그러면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서해안 산업, 물류, 교통벨트를 엮어서 개성공단을 확대 개발하고 신의주, 평양, 남포, 해주 이런 산업단지 개발하고 중국 시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서울, 평양, 신의주, 베이징 고속철도 건설하면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단동까지 3시간이면 가고 지금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쭉 가면 몇만 원이면 갈 수 있는 부산까지 가는 철도 표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나진, 청진, 단청, 마식령, 금강산, 설악산, 부산 이래서 동해권 에너지 자원 벨트가 열리는 거죠. 마식령 스키장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금강산하고 같이 연결되면 관광 특구로 개발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서로는 DMZ 환경 관광 벨트를 놓고 문화교류 센터를 구축하자. 이런 계획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좀 더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쫙 준비하고 있다가 남북 중러 교역에 있어서의 어떤 일이 좋을까를 준비한다면 찬스가 있을 겁니다. 자, 분단 비용 해소와 통일 편익을 추구한다는 건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국방 예산 얘기하고 다닐 때 이 정도 아니었었는데 몇 년 사이에 또 올라버린 겁니다. 불과 2년 사이인데. 자, 올해의 국방 예산이 얼마냐면 46조 6,971억. 굉장히 많은 돈을 국방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더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남북이 한 20만 정도의 군인만 서로 유지하면서 그냥 통일하면서 체제 합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그냥 군사비 지출할 것을 경제 발전이나 사회 복지 비용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으면서 그냥 서로 불가침하면서 왕래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자 정도의
그 공생, 그것도 저는 통일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만 하면서 살자는 이미 우리가 다 합의를 했습니다. 언제요? 2000년. 남북 공동성,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남북 간에는 이미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6.15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하고 합의하고 내려온 게 이제 6.15 2항인데 6.15 2항 때문에 북한의 통일 방안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적화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직도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이거 바로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거 가져온 건데요.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도 통일의 원칙이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었었고요. 다음에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를 조성한다라고 해서 이미 박정희 대통령도 상대방에 대한 중상 비방을 중지하고 무력 도발 안 하고 군사충돌 사건을 방지하고자 합의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합의한 게 남북기본 합의서인데요. 남북기본 합의서도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남북화해예요. 남북화해라고 하는 장에는 상대방 체제의 인정과 존중, 그리고 현재의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 내부 간섭 안 하고 체제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항에 나와요. 누구 때?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내용이에요. 남북 화해를 하고 남북 불가침,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 불사용과 무력 침략 포기. 물론 이렇게 합의했지만 서로 치고받은 것은 있었죠. 천안함도 있고 연평도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anyway 합의는 이렇게 했었다는 거. 3장에 보면 남북 교류 협력,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 교류, 합작 투자, 철도와 도로 연결, 해로와 항로 개선. 누구 때? 노태우 대통령 때 이미 저런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전쟁을 하지 않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누구든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불가침하고 체제 존중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또 같이 이런 식의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6.15 남북 공동선언도 우리끼리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기 전에 이미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중지하면 대북 경제제재 해제하겠다. 핵개발, 미사일 개발 중단하면 북미 관계 정상화하고 북일 관계 정상화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겠다라고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합의했었던 상황이에요. 이게 불발이 돼가지고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6.15 때 어떤 합의를 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 2, 3, 4 합의를 했었는데 6.15 2항에서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이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가 합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빨갱이기 때문에 김대중이 북한의 그 통일 방안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6.15 2항이라고 하는 남북 간의 그동안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워낙 이 자기 흡수통일, 적화통일 이런 경각심이 있어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다가 6.15 때 처음으로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근데 그 합의도 그냥 된 게 아니라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 합의서,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의 이런 합의가 있은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14남북 정상선언에서 또 내용이 좀 더 확실하게 가는데 주목할 점은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하게 나가기로 했다. 이게 굉장히 말을 버기하게 해놨는데요. 이건 좀 우리 민족의 그 운명을 너무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을 너무 고려한 그런 합의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런 평화체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4.27 남북 정상성명에서도 다시 한번 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달라진 것 없이. 그러다가 9.19 작년 9월 달에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해서 한반도 전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또 군사 협정도 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GP 막 철거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판문점, 제가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만 판문점 안에서는 비무장 하기로 하자. 그래서
남북 그 군인들이 총 안 차고 있어요. 판문점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합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한 핵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 남북이 아무리 합의를 해도 아무리 좋은 결과를 도출을 해도 국제관계에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더 진도를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구조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신다면 대북 지원했는데 핵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대응이 잘못된 그런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예수 잘 믿고 화평케 하는 자로 나서려면 국제관계에 대해서 해박해야 됩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애국, 아시리아, 페르시아 어디 줄 설까요? 할 때 하나님이 딱딱 얘기하면 그때마다 딱딱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나갔다가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계속 비슷한 것 같아요. 국제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9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북관계에서 반복되는 얘기는 뭐예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그죠? 그 다음에 북미수교, 북일수교 계속 나오죠. 그런데 국제관계에서 해결돼야 될 이슈와 남북관계에서 해소돼야 될 이슈들이 서로 다르다.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 벌이는 이 탈냉전의 마지막 연결고리다. 그것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남북관계 지렛대로 지금 북미 관계를 들어 올리려고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렇게 힘쓰고 있는 거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재인이 무슨 친북이라서 그런다. 이런 것은 정말 몰지각한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남북관계의 지렛대로 북미 관계를 견인해서 일으켜 세워서 북미 수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깨달은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 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믿으실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깨달은 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이 길이 우리가 나갈 길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이런 강의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하나님 앞에 계속 쌓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쌓이고 계속 쌓여서 여러분들이 같이 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이런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건 마음에 합한데? 라고 해서 기도의 잔이 부어질 때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학 공부하면서 남북관계, 국제관계 공부하려고 애썼는데요. 공부해보니까 딱 이 길이에요. 이 길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저만 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 길에서 여러분 각자의 짐을 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고 대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실 텐데요. 한국교회에서 정말 깨달은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역사를 선도해 나가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의 영을 한국교회에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맥없이 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만 걸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